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수능 국어 문제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수능 국어 과외도 되게 많이 했었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었고요. 수능 과외는 진짜 많이 했어요. 영어 제일 많이 했었고 국어, 영어, 과탐, 사탐 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수학도 수능은 아니어도 과외 많이 했었고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좀 지겨워가지고 그동안은 별로 안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아무래도 조금 더 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해서 좀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넘기기도 했고 수능 관련된 영상을 찍는 게 여러모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 찍었던 게 있는데 겨울서점도 이제 좀 있으면 5주년이고, 이제는 보시는 분들이 제가 책을 다루는 유튜버라는 걸 대부분 이제 아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재미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저 유튜브 2017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미 수능과에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능 시험지 자체를 본 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직 제가 시험지는 못 봤는데 전에 듣기로는 그 해겔미학이 나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그래서 한번 보려고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뭔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나?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수능 보신 수험생 여러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수험생분들은 아마 이 영상 별로 안 보고 싶으시겠죠? 내년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아마 좀 관심이 가실 수도 있을까? 모르겠다. 대부분 그냥 재미로 보지 않을까요? 네가 철학과를 나왔다던데 어디 한번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재밌잖아요. 재미로 한번 금요일에 원래 깍두기 영상들이 올라가는 보통은 그런 날이니까 재미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본 영상 보시기 전에 잠시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아름답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름다운 목소리와 천상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오르페우스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내 에우리디케를 잃게 되면서 저승으로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설득을 하죠. 사실 그 신화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부분으로 살짝 읽어봐 드릴게요. 이에 플루토는 만약 오르페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돌아봤을까요? 그 결말은 사실 신화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멋진 뮤지컬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사랑받은 뮤지컬 하데스타운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재즈, 포크,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2019년에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서 이 토미상 8개 부문 수상을 한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작품의 한국 초연이 지금 진행 중이고 사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 유명한 공연이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캐스팅도 아주 화려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오르페우스 역의 조형균, 박강현, 치우민, 전체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끌어나가는 헤르메스 역의 최재림과 강홍석,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 역의 김선영과 박해나, 에우리디케 역에는 김환희와 김수하, 그리고 하데스 역에는 지현준, 양준모, 김우형이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왔거든요. 저도 초대를 받아서 보고 왔어요. 근데 정말로 배우분들의 열연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원작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현대인들한테 공감이 많이 될 법한 그럴듯한 이제 내용들로 재해석이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하데스의 저승세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거기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돈과 쇠가 지배하는 차가운 곳 으로 재해석을 해서 캐릭터들의 선택이나 행동 같은 게 훨씬 더 입체적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편집자님이랑 같이 봤어요. 끝나고 편집자님이랑 나오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그 부분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 무사히 나가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뒤 안 돌아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안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뮤지컬을 보면서는 그 부분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저러면 진짜 갈등 되겠다. 너무 고민되겠다. 막 그런 게 각색상으로나 배우들의 연기상으로나 너무 확 와닿아서 되게 여러모로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뮤지컬이고, 그 메인 넘버가 되는 곡 멜로디도 제가 여기 보고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하데스타운은 내년 2월까지 역삼에 위치한 LG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좋은 뮤지컬과 함께 올해를 잘 마무리해보시고 또 내년을 신나게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된 책들 미리 읽어보시고 가셔서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 또 보고 나와서 다시 한번 책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공연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뿅! 내가 갈게 기다려 내 발걸음 소리가 저벽을 타고 울려 독소리처럼 난 혼자가 아냐 내 노래를 모두가 따라 부르네 I'm coming. 자, 문제지는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아놨고요. 해겔미학이 나온다고? 해겔미학 어디 나오는?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네요, 해겔미학. 해겔미학이 나왔네요. 근데 원래도 이제 수능 국어에 이런 조금 어려운 지문들, 막 철학 지문들 나오기는 했었는데 옛날에도 안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약간 뜨악하게 느껴지는 건가? 첫 페이지는 또 독서 얘기네. 그러면 요 첫 지문, 독서 이론 지문이랑 두 번째 지문 해겔미학 지문. 요렇게 두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뒤에는 뭐 풀어봐야겠지 그러면? 1, 2, 3번이 한 지문에서 나오는 거고,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기억이 뭔데?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니은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이 뭐냐면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그래서 요 지문 읽으면 되고,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건 이따 보면 되겠네요. 한번 보자. 1, 2, 3, 4, 5번 볼까요? 1번. 인류의 지혜와 경험, 현실로부터 도피, 시대적 과제를 해결, 시대적 과제,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 세상에 대한 안목.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지혜와 경험 여기 있네요. 인류의 지혜와 경험. 야, 약간 독서 좋아하는 사람 뽕차는 지문이군요. 이거 약간 그 애서가를 위한 지문이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는 문학의 산이며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겠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4번 여기 있네요. 밑에 세상에 대한 안목 여기 있네요. 세상에 대한 안목 여기 있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 여기 있네요. 시대적 과제 여기 있으니까 답 2번. 다음 문제. 니은과 같은 독서.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는 독서.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 북튜버 5년차, 애서가 10N년 차로서 이런 독서 가능한가? 여기서 한번 알려주는 걸 보자.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실제로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관점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은 그 실제로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 그 다음에 평가 내용을 통합한다. 다각적 심층적 이해, 관점 재구성. 자, 밑에 봅시다.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까 위에 있었죠? 문제 무엇인지 명확히.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검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야겠군. 비교 대조 검토 여기 있고요. 편협한 시각 문제를 폭넓게 다각적 심층적 이해가 되겠죠?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 그치? 비판적 통합. 평가 내용을 통합을 하고 관점 재구성.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 이거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비판적 검토와 통합.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치,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유보를 하면 안 되지. 5번.
3번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윤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한다. 여러분 버즈 노래 아세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근데 이 얘기 제가 강연 가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책을 정보 습득과 어떤 지식 축적을 위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이제 책 읽기에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제가 그 강연 다니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책 읽기를 우리가 나를 채우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으면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는 꼭 그런 행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문제 풀다 말고 갑자기 잘 읽었네. 이 학생 이름 뭐니? 기특해라. 사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색을 한다. 삶을 성찰하는 도서. 그치 이거지. 이거네 1번이네. 문학분야에 편중되었던 적이 없고 지속적 실천 상관없고 중에서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 상관없고 독서의 한계에서 타인과 공유를 상관없고 1번이네요. 직업적인 어떤 해설 강의가 됐네요. 1, 2, 3번 약간 보너스 트랙이었고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먼저 읽어야겠죠?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변증법 말하는 거겠죠? 2번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화하고 있다. 나와 달리 가는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겔의 생각을 알 바인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해겔의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 배경 지식으로 풀면 여러분이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냥 읽을게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절대정신적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대상의 존재 방식, 본질적으로 논리적인 위상적인 것이다. 오케이.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이따가 뭐 응용하면 되고 나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뭔데? 정반합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케이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대화의 일부이다. 이거는 이따가 읽으면 되겠죠? 9번은 지금 바로 풀 수 있겠다.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한 거 A 뭔데?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체계성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B,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포착한다는 좀 다른 말인데 지칭한다 정도가 돼야겠죠. C 어딨어?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어도 이게 맞겠네요. 승리로 귀결되다. D, 실질적 내용을 보면 간주는 아니지. E,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결성은 아니죠. 무슨 팀 결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나머지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지문 읽어보자. 자, 가 읽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거 이따가 문제로 나오겠죠?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반합이라는 용어 자체는 해겔이 쓴 적이 없어요. 해겔이 원래 썼던 용어는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이렇게 했거든요. 태제가 있고 안티태제가 있고 신태제가 있는데 신태제가 종합의 경우에는 내가 지문을 읽자. 일단 지문 읽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이 원래 변증법이라는 거는 변증술, 그러니까 변증법이 다이알렉트거든요. 원래 그게 다이알로그가 대화잖아요. 변증술이라는 게 원래 그 대화술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근데 그 변증술이라는 것을 어떤 철학적 사유의 방법론으로 만든 게 변증법이에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고3들이 이거 이해가 되나 이게?
이거 괜찮은 건가? 수렴적 상향성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에서 이 종합은 정립과 반정립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지양이라고 하거든요. 아우프헤벤이라는 그 독일어인데, 그 정립과 반정립의 내용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부정되면서 종합되거든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수렴적 상향성이 이제 그런 말을 얘기를 하는 건데,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아까 어디서 봤죠? 방법이자 대상의 존재 방식 여기 있네요.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리고 자 이념의 내적, 이게 세계의 근원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게 시공간에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이거 아까 봤죠? 자, 어디 갔어?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게 이념이죠. 이게 시공간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자, 이게 여기 있네요. 2번.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네요.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진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기술적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계속 볼게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렇죠? 헤겔 미학이 그렇죠.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영역을 가리킨다. 절대정신은 절대적인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술, 종교, 철학으로 구분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내용은 같아. 내용은 같은데 형식, 인식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보기 중에 있었죠?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죠? 인식 내용은 같고 형식은 다르다. 여기 있네요. 1번.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얘는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고, 표상은 무관하게 내면에서 떠올리는 거고, 사유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하겠죠? 뒤에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자,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이렇게 규정이 된다. 그래서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이게 그러니까 직관의 외면성이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사물을,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적 대상이라고 한 거를 우리 내면으로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이라고 한 거고, 표상의 내면성은 여기 써있듯이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니까 내면성이 되는 거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직관이 표상, 사유가 있고, 이게 예술, 종교, 철학.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관, 표상, 사유가 이렇게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되는 거고, 직관은 아까 외면성이라고 그랬죠? 표상은 내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철학에서 종합이 된다. 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형식이 다르니까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헤겔에게서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절대적 진리,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냐면 본질적으로, 자,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거 아까 봤었죠? 없는 거 뭐야? 자, 이게 왜 틀렸냐면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 정신의 영역,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 이거 어떻게 푸냐고.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푸냐고. 자,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예술은 초보,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립, 반정립, 이게 종합,
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뭐다? 철학이다. 여러분, 해겔이 철학이 최고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당탕탕 힘드셨겠다. 6번 한번 풀어볼까요? 가에 따른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거. 직관은 아까 그 외부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표상은 내면에서 떠올리는 거, 사유는 개념적인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거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직관 맞죠? 같은 거에서 고양이를 상기하는 건 내면에 있는 거니까 표상 맞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모습 상상하는 거, 판타지 영화 떠올려보는 거 모두 표상, 내면에서 표상하는 거겠죠? 초현실적 세계 묘사된 그림을 보는 거는 외부에 있으니까 직관, 이론에 대한 분석은 사유죠. 새로운 개념 설정은 사유, 그 다음에 새로운 감각을 일깨운 기획을 하려면 직관이 아니죠. 기획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관이 아니죠. 네, 5번은 뭐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규정하는 거,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거. 이게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이게 안 봐도 돼.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거, 이건 사유죠. 이런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 다 사유죠. 네, 4번이다. 야, 씨. 이제 나를 한번 읽어봅시다. 7번, 8번이랑 4번을 풀려면 나를 읽어야 되니까 이제 나를 한번 볼게요.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그렇죠.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중화도 안 되고 일방도 안 된다. 제가 아까 그 지양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수렴적 상향성. 그러니까 태제와 안티태제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의 절충을 찾자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합이라는 거에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야, 이 지문 미쳤다.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조탁 이런 단어들 쉽지 않은 단어들인데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약간 태클을 거나보네요.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 기획을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거 아까 우리 했죠? 그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이게 우리가 가에서 본 거,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태클을 걸겠다.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자, 직관으로부터 사유 어디죠? 직관으로부터 사유, 이 전체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 완성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 완성되고 있고, 예술에서 철학에 이르는 동일한 과정이죠. 동일한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지워지고 주관성이 완성되고 있다. 외부 세계이기 때문에 있었던 객관성이 사라지고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있었던 주관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게 드러날 뿐 진정한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까고 있는 거네요. 해겔 미학이 사실 변증법을 엄밀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까는 내용이네요.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완전히 소거된다. 소거되는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종합이 아니거든요. 소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냐. 얘기하면서 계속 현타와. 이걸 진짜 풀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 완전한 주관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철학에 이르러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어떤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한 그 주관성이 되었는데, 얘가 다시 객관화가 돼야 된다. 여기 있었던 객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객관화가 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요 파트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파트에 뭘 넣어야 되냐? 예술을 넣으면 좋겠다. 조금 더 완전한 변증법 체계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까는 내용이네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 이게 변증법이죠.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 제시였다. 맞는 얘기인데? 뒤에를 봅시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맞죠?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는 안 나왔죠? 가와 달리 나는 시대적 한계는 아니죠. 파생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유형한 건 아니죠. 예술 장르 아무것도 안 등장했죠. 가는 통시적인 변화 전혀 안 나왔죠. 1번이네. 야, 7번 보겠습니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자,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뭐였죠? 헤겔, 미학의 부족함, 변증법 체계에서의 부족함을 까는 거였고, 기역과 니은, 정립, 반정립, 종합.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 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맞는 얘기네.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의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수준상의 차이가 있어요. 기역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기역과 달리, 그치. 이 체계 안에서는 예의 특성이 강해진다고? 사라지잖아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요 객관성이 여기 있던 애가 결국 여기에 들어가서는 지워지고 외면성이 지워지고 객관성도 지워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다. 이게 틀렸네요.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그치. 여기서는 얘가 얘네를 통합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이거 두 개 통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맞죠? 8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를 시킬 수 있었다. 초기의 작품들은 세련되지 못했다. 지적으로 미성숙했다. 그러니까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자,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중화한다? 중화는 아닌 것 같죠?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 그렇죠.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거네. 자, 우리가 아까 본 표에서는 예술이 외면성, 객관성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성적 통찰은 뭐죠? 내면성이잖아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내면성이 된 거죠.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3번 보자.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예술. 이론에서는 반정립이 아니라 정립 단계죠. 정립 단계.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한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중화성이 아니죠. 이론에선 절대정신으로 구성된 예술이 현실에선 진리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어쨌든 예술미로 승화가 됐기 때문에. 답 2번. 답 다 맞겠지? 맞겠지? 한번 확인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요. 2511 3432 2511 3432 그래 9번에 3. 다 맞았어. 나 살짝 떨렸잖아. 이렇게 해서 헤겔 미학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좀 너무한다. 이런 걸 풀고 있단 말이에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쉬운 문제긴 한데 원래 수능은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지문 보면서 약간 기술적으로 푸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 뭐 이해가 돼야 기술을 쓰지.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 네, 이렇게 해서 북튜버 겸 수능 과외 많이 했던 사람이 풀어보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문제 풀어보기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무슨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수능 국어 막 가르치는 강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뭣도 아닙니다만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